라도 제가 찾아보니까 4년 전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무목교회란 말 하지만 무목교회는 정말 영원할까? 계속 이 무목교회라는 주제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무목이지만 무목교회를 지키고 있던 성도님들도 다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이 무목교회를 지키던 분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 폐쇄라는 이야기로 갈 겁니다. 그 교회들이 없어질 겁니다. 10년, 지금부터 10년 동안 무목교회라는 말은 아주 급속도로 지금까지 이런 하향 곡선을 가져갔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2030년 동안 10년 동안 수직 하강할 가능성이 데이터로만 보면 그것이 충분히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리막길 가운데 우리는 몰려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의 원인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 앞으로 다음 세대의 교회를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선교를 하기 위한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함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이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상황, 지금이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암울한 데이터일 수밖에 없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고 그것 가운데 어떤 회복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OMF 인터내셔널에서 집계했던 통계에 의하면 일본, 사실 제가 화면하고 여러분들한테 프린트 가져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준비하지 못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목회자의 연령이 현재 30대가 2%, 그리고 40대가 8%, 그리고 50대가 18%, 60대가 24%, 70대가 29%, 80대 이상 또 목회 현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또 현재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80대 이상 18%, 그러면 일본 목회자의 89%, 90%, 일본 목회자의 90%가 50세 이상이고 50대, 60대는 한참 목회를 할 수 있는 현역의 나이라고 생각합니다만 70대, 80대를 더해보면 전체 목회자의 절반입니다. 70대, 80대. 뭐 중요한 건 70대, 80대 사역자가 있는 것이, 교육자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대 교체를 할 젊은 사역자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길지 않는 미래, 앞으로 10년 동안에 10년 뒤에 일본은 어떻게 될까? 일본 교회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년 지나도 저는 한참 현역으로 일하고 있을 텐데 그때 또 일본 교회 사정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있는 이미 고령자가 돼 있는 사역자, 목사님들이 은퇴하거나 소천하게 되면 무목교회는 이제 뭐 무목교회조차도 사라지고 폐쇄되는 2030년쯤 되면 아마 이대로 간다면 8,000교회라는 사실 많지 않는 교회, 그 8,000교회의 절반 수준이 사라진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는 또 무목이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뭐 이것보다는 좀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변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물리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은 뭐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인구 정책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목사 수급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일단 일본의 이런 교회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봐야 할 것이 한국인 선교사의 활동입니다. 한국 선교사가 일본 교회의 상황을 말할 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국 선교사가 실제로 일본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같이 말해야 됩니다. 일본 교회 부정적인 데이터들을 숨길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한국 선교사의 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데이터는 사실은 큽니다. 한국 선교사의 사역 내용,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만큼 성공했는지, 얼마나 실패를 했는지 문제는 둘째치고 한국 선교사들이 몇 명이 나가 있는지, 어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디에 누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연감, 2015년에 나온 기독교 연감, 기독신문사, 그리스도 신문사에서 나온 거에 따르면 일본에 와 있는 선교사가 개신교의 경우에만 132개국에서 선교사 총수가 1,567명,
1567명, 이건 132개국의 선교사를 다 포함한 것이 156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마라는 곳에서 조금 더 크게 잡아서 2014년에 조사한 것은 1800명입니다. 1810명. 그 중에 이 1810명이라고 집계한 이 단체에서는 한국인 선교사가 329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329명. 그런데 우리 KWMA, 한국에서 KWMA에서 일본으로 보낸 선교사 수는 1518명. 어느 것이 맞느냐에 따라 이게 집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18명이 나가 있다. 2015년 발표가. 어떤 조사는 300명이고 어떤 조사는 1500명, 오차가 1200명까지 나옵니다. 329명은 분명히 아니고 또 1500명도 분명히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역의 내용과 평가, 뭐 그건 둘째 치더라도 어디서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집계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한국교회가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놓고 선교사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고, 어떤 연구단체가 한국의 선교사 일본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어디서 어떤 사역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 데이터를 줄 수 없을 정도로 집계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집계가 잘 안 된다, 잘 모르겠다라는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되어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고 있는지, 나갔다라는 사람은 1500명인데 들어온 사람은 없는지 전부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일본 선교를 이야기할 때 한국 선교사의 상황도 함께 지금 이런 상황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4년에 동경기독교대학 제가 졸업했던 동경기독교대학 선교센터에서 이것에 대해 리서치를 했습니다. 담당을 제가 했고, 제가 한국의 모든 교단에 공문을 보내고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에 전화하고 공문하고 메일하고 한 6개월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어떤 교단에서는 제가 한국어로 동경기독교대학 선교센터에서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귀 교단에서 일본을 파송한 선교사가 몇 분 계시는지 물어봤는데 쌍욕을 들었습니다. 일본 신학교가 한국교회에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며칠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KWMA에 전화해서 지금 이 수는 정확한 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각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보내준 내용을 그대로 씌웠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본에 있는 선교단체, 일본에 있는 제일 한기총, 그때 당시 제일 한선협, 이제 선교사들의 단체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제가 실제 명부를 다 입수했습니다. 실제로 파악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어디서 있는지 다 포함해서, 그때 두 개로 나눠져, 지금 통합했습니다. 그때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다 모아서 확보하고 있는 명단이 6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럼 1500명이 나가 있으면 나머지 900명은, 나머지 800명, 900명은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나와 있는지,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발하는 거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신임으로 새로 나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자신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딘가 중앙에서 관리를 못 해준다는 이야기고, 따라서 어떤 선교의 전례가 있었는지,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못 해준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일본 혼자 들어가서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여전히 정부가 부자한 상태로 혼자서 각계 전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략이 부자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어떤 생활의 안정을, 적응을 위해서 도와주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일을 할 건가에 대해서 어떤 교량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없습니다. 있어 보면 다 혼자서 이제 각자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인맥과 어떤 소속의 도움을 따라서 조금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집중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위에 사실은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을 찾지 못하는, 포지션을 찾지 못해서, 임지를 찾지 못해서 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대단한 헌신을, 이 많은 헌신을, 이것을 어떻게 정말 땀을 흘리고 영혼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로 전환시켜 줄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AMJ에도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렇게 많지 않지만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을 보내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고 그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일본 교회는 한국 교회의 그대로 축소판입니다. 사실은 일본에 있지만 일본화되지 않고 한국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 일본에 있는 교회도 부흥하고요. 선교사들 교회는. 한국 교회가 침체되면 일본에 있는 교회도 침체합니다. 일본은 이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면 조금 뒤에 일본에서 똑같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성추행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 똑같이 일어나고 재정 문제가 일어나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한국에서 교회들이 막 성장할 때 일본에서도 교회들이 성장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교회가. 그러면서 물론 한국에 소속이 있습니다만 현재 소속이 없기 때문에 단립교회들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단립으로 형성해낸 교회가 있는가 하면 형성해내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졌지만 그 교회가 현지에서 네트워크에 걸리지 않습니다. 현재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고립되고, 독립적으로 더 자립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말로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립된 것이고, 굳이 고립이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윤리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교회론적인 문제들을 야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탈했던 교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료로 삼아서 다음 걸 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관리의 불투명.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리더십 이양이 안 되는 것. 단립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자체로 안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신다 하면 일본 문화와 일본을 아직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초빙하기도 어렵고 일본에서 다른 분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교회에서 양성해서 다음 목사를 세울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가다가 리더십이 이양이 안 되는 것. 그래서 그 헌신을 하고 그 어려운 헌신과 땀을 흘리고 세운 교회가 일대에서 첫 대로 사라져 버리거나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헌신으로 세워난 교회를 계속 더 발전하고 더 지속 가능한 선교, 더 지속 가능한 예배로 거점으로 계속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한 명의 선교사를 더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하나의 데이터는 한국 교회 상황, 우리 교회 상황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일본에 파송되는 선교사 수가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KWM이 기준으로 2010년에 1967명까지 발표했습니다. 2010년에 1967명까지 발표했는데 2014년 4년 뒤에 1810명, 2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추세로 계속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WMA 말고 또 크림이라고 있죠. 한국 선교연구원. 선교연구원 직접 어떤 일본 선교에 대한 어떤 집계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직접 팀을 만들어서 일본에 와서 실태조사를 실제 다니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에. 저도 그때 문상철 원장님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가서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본 선교 가서 일본 선교의 어려움, 그리고 현장, 실태, 이런 것도 인터뷰하고 고충, 어려움, 무엇이 어려운가, 어디가 막혀 있는가, 라는 것들을 리서치하고 나서 했던 선교사들을 위한 조언이 있는데, 그 보고회를 열어서 이걸 했습니다. 제가 그걸 적어왔는데, 첫 번째, 일본어를 충분히 익힐 것. 두 번째, 일본 문화에 대해 먼저 배울 것. 세 번째, 일본인 목회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것. 네 번째, 적극적인 사역과 홍보를 할 것. 다섯 번째, 일본 교회 어린이 사역을 지원할 것. 여기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문화와 언어도 처음부터 막혀 있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거기서 혼란스러워한 상황이 지금 일본 선교 현장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런 단어로 취약했어요. 무작정 떠나는 일본 선교는 그만합시다. 이게 벌써 2014년에 했던 이야기고 앞으로 벌써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이런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각성을 하고 어떤 새로운 전략을 했는지는 또 다시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우리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믿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고 믿음 때문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인데 그 믿음과 준비 선교를 나가는 믿음과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을 대립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준비하는 믿음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준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가?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화재에 기생충을 봤습니다. 부산에 가서 어머니 모시고. 송강호가, 보신 분들은 알고, 보시지 못한 분은 잘 모르겠지만, 송강호가 그 홍수가 나고 나서 체육관에 누워서 아들이, 아버지 이제부터 계획이 뭡니까? 나는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이다. 꼭 그런 건 아닌가? 우리는 계획이 없이, 믿음은 계획 없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믿음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믿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가라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설교할 수 있게 연습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미하고 곡괭이 준비했냐고 하는데 그걸 준비했냐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호미와 곡괭이는 준비는 누가 하는가 하면 물론 종이 합니다. 주인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종이 하는데 그 종이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인이 다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 재정도 공급해 주고 그 시간도 공급해 주고 거기에 대한 기술도 공급해 주고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종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굳이 비판적이고 싶지 않지만 긍정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소개하고 싶지만 그다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실은 크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정보를 일본 교계의 사정 그리고 한국 선교사의 사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상황, 한국교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을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교계 신문, 기독교 신문이 아닌 한겨레 신문 보도일자 지난주에 한국에서 읽었던 건데 한국에 와서 지난주에 한겨레 신문 보도일자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전도사는 많은데 교회는 한정. 갑인 교회가 헌신페이 강요. 신학대학원 졸업생은 해마다 수천 명씩 쏟아져 나온다. 9일 한겨레가 대학 알림 및 통계를 통해 집계한 결과 최근 3년간 2016부터 2018년까지 전국 31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들은 7,485명이었다. 비인가 신학교를 포함하면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역할 만한 곳은 매우 제한적이다. 교회, 선교, 단체 등 국내 개신교 단체는 5만 5천여 개 수준으로 적지 않은 편이지만 이 중 94%가량은 전담자를 1명에서 4명만 두는 곳. 이것도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른 겁니다. 한겨레가 집계한 신학대학원 졸업생 취업률도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 31개 신학대학원 졸업생의 최근 3년 평균 취업률은 12.5%. 신학교들이 등록금 수익을 위해서 졸업생을 무분별하게 배출하고 있다. 이건 밖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계에 졸업생을 수용할 사역지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신학생을 배출하고 있다. 그리고 전도사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은 교회 테두리에 한정되어 있다. 이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하든 긍정적으로 말하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비교를 해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현재 교회 사역자의 수급이 안 되는 상태, 목사가 부족한 상태, 신학교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신학교에 오는 학생이 제로에 가까운 무목교회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 앞으로 10년간 더 가속화될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한국은 신학생과 교역자가 과부하 상태, 많은데 일할 곳이 없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헌신했던 교역자에 기해서 이탈해서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예, 그 국내 교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개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개척은 한국에서 일본에서 개척이 어렵다고 하지만 한국도 못지않게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 상황에서 개척한다는 것은 건물마다 교회가 다 있는데 더 이상 어떤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야 되는가? 중형 이하 교회, 뭐 대형 교회도 크지는 않겠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성도수가 자꾸 줄어가기 때문에 재정에도 위협이 있기 때문에 또 긴축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사역자 채용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은 인재가 남고 일본은 인재가 없다. 뭐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주제는 분명히 제목부터 나옵니다만 무목교회와 무임목사,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 예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회 현상도 같습니다. 일본에 있는 사회도 지금 일본에는 기업에서 일본에 지금 일할 사람이 없고 계속 외국에서 노동력들을 수입해 오고 있는데 고등학생, 대학생, 전문학교 졸업자들 지금 100% 취업이라는 전무후무한 신기록을 세우고 있거든요. 일할 사람이 시급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IMF 세대 때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한국에는 경기가 안 좋았고 일본에 갔더니 일본이 10년이 끝나고 일본이 20년이 되는 것이 일본도 안 좋고 한국도 안 좋은 상황에서 IMF 때 유학 가서 일본에서도 시급이 쭉쭉 내려갈 때 했는데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시급이 올라갑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좀 할까 막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시급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원 취업되고 있는 상황. 뭐 얼만큼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분명히 어떤 또 다른 학문적 교류나 기업 간의 교류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상 가운데 저는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유학생들 보니까 유학생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교수님 소개받아서 대학원으로 가서 공부하고 또는 일본 학교 오더라도 거기서 정보를 찾아갖고 어느 대학이 좋은지 해가지고 시험 치고 졸업하고 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것이 전형적이었는 건데 지금은 뭐 요즘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정보를 다 알고 일본에서 이주해서 일본에서 정착해서 취업할 생각을 다 가지고 다 준비해서 아예 고등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하고 학원 가서 공부해서 일본에 명문대하고 바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가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대학의 배경을 가지고 그 인맥을 가지고 일본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와세다를 졸업했으면 와세다의 졸업생으로 그 인맥으로 일본 사회에 바로 들어가겠다는 뭐 그런 생각으로 일본에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제가 봐도 더 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한 사람들이 학위받은 뿐만 아니라 기술 어떤 엔지니어들도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연관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일본으로 다시 오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항상 듣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 보면 일본이 무목교회가 문제라면 한국은 이제 무임목사가 문제인데 교회도 그런 겁니다. 일본으로 진출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일단 가서 일본어 배우고 일단 가서 전도를 시작하면 되겠지라는 무작정 생각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그 17살, 18살 학생들이 제가 20대 후반 때 알았던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정보만 제공이 되면 더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일본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가는데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는 신앙을 가지고 또 신학을 이미 공부한 그런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 합동, 고신, 기장, 4개 장로교만 포함해서 교인 수가 658만 명에서 620만 명, 6% 정도 감소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목회자 수는 4만 명에서 4만 7천 명으로 17% 늘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교인 수가 줄고 교회가 적어지는데 교직자 수는 교육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거. 그런데 이것도 아까 무목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한국교회 목사님하고 한국교회 목사 후보생, 뭐 신학생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라는 이 남아도는 상황도 결국 지속적인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바뀔 겁니다. 지금 이제 신학교는 금방 이제 위기를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갈 곳이 없는데 지금 신학대학 입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10년 안에 분명히 다시 신학교는 또 어떤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10년 안에 급격히 하강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계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10년 안에 급격히 하강할 것이고, 한국은 10년 동안 계속 이 사역자가 남아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뭔가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이 두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의 어떤 위치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하고 일본 교회 어떤 가운데 서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해서 한국 교회와 일본을 어떻게 연결하기 위해서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라는 한국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일본에 있는 교회, 각각 다른 위치에 있는 교회, 다른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너무 중요하고 일본 교회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든 일본의 교회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데이터를 보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은 한국의 인재를 들어서 일본에 갖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국에 그걸 숨통을 틔워주고 일본에는 그 필요들을 채워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다 내 교회니까. 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제가 오늘 공유한 데이터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그 가운데 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벽이 뭐겠냐면 불신의 벽이죠. 안 믿으면 믿어야지. 우리 목사님을 보내는데 거기서 알아야지. 우리 목사님 누군지 알아야지. 받아주죠. 무목교회이지만 내가 무임이니까, 내가 일본에 한국에서 사역이 없으니까 나 거기 가서 거기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무목교회에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필요하고 적응도 필요하고 언어 공부도 필요하고 문화 공부도 필요하고, 그리고 신학적인 이해도, 그 현지의 신학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또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도 라이센스도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학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신학교 또 다른 수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귀찮아 여기거나 그것이 필요 없다고 여기거나, 내가 가서 그런 거 필요 없이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은 20년, 30년 전에 다 해봤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 제가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조금 더 겸손하게 우리가 진정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남아있더라도, 두세 명이 남아있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분을 강단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인데, AMJ가 우리가 고민하는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바로 사례처럼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일단 AMJ가 우리 정기 모임도 하고, 또 선교사 양성 어떤 훈련, 우리 집중 훈련도 하고, 선교사 파송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MJ가 이 공간을 사용하든 또 다른 공간을 사용하든 신학생들을 모아서 일본 선교에 대한 설명회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본 선교 어떤 것인지 설명회를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부스를 만들어 놓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중국도 있고 쭉 있으면, 일본 선교도 있으면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 일본 선교 부스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고 왜냐하면 일본 선교에 대해서는 너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너무너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거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그 비싼 동네 가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어서 그걸 당장 두드려 보지를 못하고 망설이는 거죠. 다른 데는 들어가 봐서 어떤 것이 있나 보는데, 그리고 선교 대회가 끝나고 나면 다 여행은 일본으로 갑니다. 오사카로 가고 홋카이도로 가고. 문화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선교적 관심은 이어지지 않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선교를 가면 사실 거기 사는 거거든요. 이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선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려운 선교, 1%도 안 되는 것, 천황제, 이런 늘 듣는 그걸로 이야기해서 너무 겁을 주기 때문에 일본 선교에 관심을 오히려 못 가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문화적으로 훨씬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좀 더 그런 다층적인 것들로 준비를 해서 설명회를 만약에 열어보게 된다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인들은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일본에 앉아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무지하게 옵니다. 무지하게 와서 일본을 경험하고, 말할 때는 항상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싫어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는
너무 많은 관심들이 깔려있고 더 알고 싶어하고 관심을 가지고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하고 문화도 좋아하고. 그래서 일본 선교합시다가 아니라 혹시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일본 진출, 일본을 한번 진출해 봅시다. 그 진출하기 위한 정보들이 필요할 텐데, 진출이라고 하면 이제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 정보를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 진출하자, 일본에 한번 진출해 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가지고 일본에 한번 진출해 보자. 뭐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일본에 몇 퍼센트 크리스찬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진출해 보자.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설명회만 하고, AMJ는 앞으로 이제 체제하고 정비하고 재정하고 계속 해가야 되겠지만, 조직을 계속 정비해 가야 되겠지만, 이건 이거대로 하고, AMJ는 또 설명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관심을 가지면 그냥 들어서 그 사람들을 일본으로 패스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죠. 신학교 들어가서 견학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신학교 그 오픈 캠퍼스 때 똑같이 가서 하게 하면 됩니다. 실제로 학비가 얼마가 드는지, 실제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가서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야 될 곳이 어딘지 직접 보게 하는 겁니다.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 제가 만나는 어떻게 일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 선교사로 오시게 됐습니까? 라는 이야기 중에 거의 대부분 듣는 게 다 단기 선교 왔다가 일본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결국 왔습니다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와서 보고 상황을 보고 그다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체험하게 하면 그만큼 달라집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일주일을 와 있든 석 달을 와 있든 있다가 한국에 들어가면 그다음에 우리 1년에 한 번 하는 수업 있지 않습니까? 신학훈련 코스 하면 그것도 하지만 그걸 하고 나서 또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파송할 사람인지 아닌지 전부 판단하지 말고 50%만 판단하고 이분은 의지도 있고 이분 훈련도 받았고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패스하는 겁니다. 다시 패스하면 일본에 와서 그 선교사님들은 일본 학교를 잘 안 다니시더라고요. 일본 학교를 잘 안 다니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일본 선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공부했다는데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 일본어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일본어를 준비해 오시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일본에 와서 재정도 듭니다. 시간도 들지만 그렇지만 일본 학교 다녀야 됩니다. 선교사로 왔으면 일본 학교 저는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임지가 있든 없든 준비하는 기간이 있든 실제로 전도 사회관에 들어가 있든 일본 학교 다니면서 문법을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2년 동안 1년을 하든 2년 동안 그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거점을 그걸 동경에서 하게 되면 에다가서 하는 게 동경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혹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연결해주고 소개해주고 추천해줘서 어떤 사역지로 보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다음 주에 오실 호도스 신학교 선생님도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추천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교회는 아직 호적 제도가 있습니다. 제적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바뀌어버리는 우리도 옛날에 있었지만 그게 없어진 건데 제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를 옮겼을 경우에 A라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이 만약 여기 신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 이 교단에서 이 교회에서 교육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이 와서 정식으로 그 전입을 하고 전입식이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전입한 이후에 3년, 4년 이상의 기간을 공통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어떤 교회 가서 내가 하겠으면 시험 치고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식구가 아니면 거기서 목사를 세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와서 3년, 4년을 공부했는데 졸업하고 나니 갈 데가 일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게 법이기 때문에, 교단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자마자 교단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 교단에서 일하고 싶으면. 그렇다면 만약에 뭐 교단은 본인이 정하는 거지만 일본 교단의 한국 선교사들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좀 열려있는 데도 있고 닫혀있는 데도 있고 닫혀있는 곳에는 마무리 가서 이야기해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라면 저희 교회에 와서 재적을 하면 됩니다. 적을 넣으면 됩니다. 적을 넣고 일본어 공부를 하는 거죠.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일본어 공부만 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일본어 설교 계속 연습하고 실습하고 일본어로 전도하고 일본어로 성경 공부하는 거 하고 그런 훈련을 여기서 직접 현지에서 받는 겁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제가 추천한 모든 사람은 똑같은 하나의 루트를 통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다시 동경기독교대학의 신학교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원을 다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신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5년 10년이 지나도 포지션을 찾지를 못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교수들하고 만나고 교계 사람들하고 만나고 일본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을 다 알게 됩니다. 4년 동안 전 4년 동안 공부했는데 학부 2년 편입해서 공부한 시간하고 신학대학원 2년 하고 4년을 했는데 4년 동안에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어떤 지식을 공부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 기간 그 안에 같이 살았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일본 교회가 뭘 고민하는지 같이 고민하고 그게 늘 들리고 그러니까 늘 2인칭이죠. 우리 일본 교회 2인칭인데 그게 1인칭 복수가 되는 겁니다. 끝나면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한 거는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만약에 와서 2년을 또 일본어를 공부하고 또 신학교를 들어가서 또 2년을 공부한다고 긴 경우 3년 4년을 공부한다고 6년 7년 너무 길지 않냐 그렇지만 그거 생략하고 바로 와서 6년 7년 뒤에 어떤 교회에서 교육자로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 그게 빠른 길입니다. 저는 올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헌신하고 나서 안수 받는 데까지 14년 걸렸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것들이 더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불합격이 많아서 그렇지만 14년 걸렸는데 목사가 빨리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될 이유는 없는데 그 시간들을 기다려야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빨리 서둘러 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흐름 안에 나를 맞추고 거기서 일본 말로 테이레인 정중하게 일본어를 배우고 그리고 일본 교회에 대해서 정중하게 배우고 이해하고 일본어와 일본 문화와 일본 신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우리 교회를 맡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협력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목교회를 손가락질하시 약한 교회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돼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주어지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학교를 또 가면 그 돈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일본이란 비싼 나라에서. 동경에 와서 아마 제 생각에 선교로 오시는 분이 독신자보다는 가족과 같이 오시는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인가족, 어린 3인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뭐 지방인지 동경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주거비만 해도 거의 10만 원 가까이 들 겁니다. 주거비만. 방 빌리는 데만. 좀 싼 데는 그거보다 한 7, 8만 원 정도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경기독교대학에는 전원 기숙사 제도입니다. 전원 기숙사 제도고 가족이 있든 독신이든 다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저도 아이 1명을 데리고 3명 들어갔다가 아이 4명이 돼서 졸업을 했는데 물론 좁고 이제 불편할 수는 있지만 거기 들어가서 1년 학비가 제 기억에 120만 엔, 150만, 굉장히 비싸. 이게 한국 돈으로 1,500만, 그때 환율이 비싸서 계산해보니까 2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내가 수입이 없이 4년을 어떻게 버틸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거에서부터 결국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제하고 장학 혜택을 줍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학교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본 교회에서 어렵게 할머니들이 헌금한 거 모아서 신학생 키우기 위해서 헌금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동경기독교대학에 후원하는 돈이 있는 걸로 압니다. 어떤 교회들에서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감면을 받은 것이 제가 평균적으로 30% 40%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800만 엔, 80만 엔, 80만 엔을 한 달로 환산하면 동경에서 제가 그냥 방 하나 렌탈한 것보다 더 쌉니다. 그 기숙사에 살면서 그 공부를 다 하고 그 신학 공부를 다 하는 동안에 동경에서 나 혼자 뭘 해보겠다고 어떤 걸 해보겠다고 거기에 방을 잡아놓고 있는 것보다 사실 재정적으로 더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경기독교대학 학장님 야마구치 요이치 목사님한테 우리 AMJ가 AMJ 그분은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모르는데 제가 속해 있는 AMJ에서 이런 것들을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학생들이 모여 관심을 가진다면 대학에서 직원을 보내겠다 한국으로 설명회 하겠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와서 실제로 우리 한국인 교인도 있습니다. 한국인 교원도 있기 때문에 와서 설명회를 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아주 궁금한 실제로 얼마 듭니까?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교를 나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소명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일본어도 늘지 않고 재정도 준비되지 않고 포지션도 준비되지 않고 계속 몇 년, 5년, 10년 계속 기다리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더 많은 조직을 만들거나 더 많은 체제를 만들거나 재정을 모으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던져주,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판단은 일본 신학교하고 일본 교단에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받아서 같이 협력할 것인가 안 하지 않을 것인가. 거기서 오케이 하면 우리가 협력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파송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아직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더 두고 더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바로 어떤 그 선교에 관심이 있고 사명이 있는 분들한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제가 하나의 제 아이디어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속해 있는 곳과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들 위해 생각하는 하나의 그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를 오커샵 할 때 우리 AMG에서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 그런 것들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설명회를 기획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일본으로 단기적으로 가서 또 2차 현지 설명회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관심이 있으면 아니죠. 그 다음에 그래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본 학교로 가고, 선교 비자를 처음부터 받으려고 하시면 일본 학교 가면 취업 비자가 나오니까 거기서 6개월이든 1년이든 1년 반이든 2년이든 하고, 그것을 시간을 그것 때문에 안달하지 말고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일본어를 배우고, 그럼 그 시간에 만약에 동경에 와서 하게 되면 저는 그 시간 매일 그걸 하고 싶습니다. 매일 이제 일본어로 토론하고 일본어로 설교하는 거 준비해서 실제로 설교하고, 그러면 저도 공부하고 그분들도 공부하고, 그런, 다시 말하면 토요스에 일본의 동경에 우리 AMJ 현지 훈련원을 만드는 거죠. 여기 이제 과제는 주거, 열악할지 모르지만 주거가 제공이 되면 금방 가능해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거까지 다 본인이 다 하고 학비까지 생활비까지 다 하기에는 아마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열악하더라도 주거만 준비되면, 방 하나라도 준비가 되면 좀 힘들지만 거기서 일본어 하면서 같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뭐 지금 에다가와 사나이 교회 그걸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오셔서 같이 협력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스트룸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이 어떤 선교 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제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진행해 가는데 필요한 과제입니다. 동맹기독교단, 제가 소속해 있는 동맹기독교단인 경우에는 선교 원칙, 교단의 원칙에 선교 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협력, 개방적으로 선교 협력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어떤 교단보다도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한 35분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교단, 이 동맹교단,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 이 잘하고 있는 부분 하나는 한국인 사역자들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데, 그리고 개척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박치게 해야 되는 데는 다 한국 사람들 보냅니다. 그러면 또 한국 선교사님들은 벌떡 일어나서 좋다고 갑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되거든요.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소극적이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들로 하는 겁니다. 개척은 한국 선교사님들 가서 하고, 그래서 만들어지고 나면 수습은 일본 목사님들 들어가서 하고, 또 한국 사람들 또 가서 하고. 그래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협력하게 다 가서 무목교회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는 무목을 어떤 어려운 게 지방에 무목을 맡아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자기 소명이면, 그렇게 해서 인정만 받고 있으면, 신뢰만 받고 있으면 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나는 도시선교를 전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도시선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교단 안에서. 때로는 교단에서 풀로 재정을 받으면서 개척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 있는 사역들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각계 전투는 늘 있었던, 일본 선교에 대해서 각계 전투가 문제다는 말은 늘 있었지만, 그걸 어차피 통합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해줄 수 있는 중간에 마도구치 창구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바랄 수는 없고 우리 AMJ가 지금 할 수 있는 경험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그런 전략적인 것들을 구성해 가면 어떤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AMJ 안에서만 생각하면 우리 소아의 교회가 미에켄에 있는 소아의 교회는 일본인 교회고 일본인 목사님이 우리 AMJ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계시지만 일본인 목사님이 계시고 저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또 교회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교환해서 거기 가서 또 연수를 좀 하고 뭐 거기 목사님하고 지금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제 머리 안에 생각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만 그렇게 해서 현지에서 훈련원을 운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AMJ가 꼭 검토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됐습니다. 한국교회 선교는 뜨겁게 시작해서 계속 진행돼 왔지만 선교 후원금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아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위에 선교 후원금이 끊겨서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시는 분들도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한 교회가 풀로 서포트하는 걸로 나가서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그게 끊겨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뭐 국내에 있는 교회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 수 없는 건데 제 자립형 선교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립형 선교. 저는 자립형 선교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한국보다 일본에 돈이 더 많은데 그걸 끌어올려서 선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계속 갖고 오는 것보다. 만약에 우리보다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일단 복음 전하는 것보다 물을 먼저 주고 밥을 먼저 줘야 할지도 모르죠. 거기는 그걸 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가르쳐야지 말씀을 가르치니까 학교도 세워줘야 되고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병원도 세워줘야 되고 그거 다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물도 봐줘야 되고 옷도 갖다 줘야 되는 거지만 일본에는 우물 봐줄 필요도 없고 학교 세워줄 필요도 없고 일본엔 재정이 있습니다. 그 재정들이 빨리 그 재정에서 일본의 재정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재정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는 재정을 개발해야 됩니다. 거기서 계속 후원을 받는 거 의지하지 않고 재정을 개발해야 됩니다. 재정을 개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교사들이 또 다른 비즈니스를 일으켜야 되냐 그것이 아니고 한국 선교사들의 특별한 차이점은 다른 선교사라고 차이점은 뭐냐면 목회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서양 선교사들은 목회 안 했습니다. 선교하고 현지인 세워놓고 갔습니다. 재정 주고 교회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그리고 본인들이 목회하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저 전부 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걸 지향하지 않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가서 전도하고 개척해서 교회 세우고 담임 목사가 되거든요. 목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회가 자립된 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자립형 선교입니다. 일본에 온 선교사님도 다 그런 의도로 오기 때문에 목회가 아닌 다른 어떤 특수한 선교를 할 거면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할 생각이면 목장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지역을 커버하고 그 한 명의 사역자의 생활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자립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본 교단하고 저는 협력하는 것이고 거기 포지션에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교회를 성장시켜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사역비하고 생활비도 일정 보조받는 것이 정말 지속 가능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반론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일본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해준다라는 교회를 세워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본 교단에 들어가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좀 유기적인 선교 사역이 우리 AMJ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신학교 기숙사 비용은 무료인데요? 신학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만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150만 원, 13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아까 감면받아서 한 80만 원, 1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기숙사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와서 다 계산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디 가서 월세 주고 사는 것하고 비교해서 학비까지 다 포함해서 결코 비싸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혹시 요즘에 한류 그런 붐으로 인하여 아무래도
예.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한국어 강사 자격증 같은 걸 가져갔을 때 예. 한국어 강사 당연히 뭐 저기 지금 외교적인 문제하고 정치적인 문제하고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한국 사람 여전히 일본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서 좋아해서 계속 오는 것처럼 일본에도 여전히 그 용사말을 배신하지 않는 아줌마들이 항상 있고 관심 있는 분들 항상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문화적인 곳에는 항상 수요가 있어서 그것이 성교에 접촉점 여전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다카와 사랑하기 위해서 토요스에서 하는 거는 이제 일본인 관심 있는 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 자녀들. 그래서 이제 재외 국민들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본인 아줌마들에 대한 요리 교실이나 한국 교실 여전히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하면 전도에 좋은 계기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잠시 나누는 시간 있죠. 시간 제가 길게 해서 짧겠지만 그럼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 선교의 마음 품고